뉴스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압박하면서 최후 통첩성 경고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오늘도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일주일째 이어갔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이라크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은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승인을 하고 공격 명령은 아직 홀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7일째인 오늘도 이란을 향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그리고 아라크 나탄즈 핵시설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이란도 역시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 발표에 따르면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플루토늄 생산 시설 그리고 나탄즈 핵무기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란의 국영 TV 역시 아라크 중수로 시설이 피격당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란의 당국자는 아라크 핵시설 근무위원이 모두 대피했고 방사능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텔레그램을 통한 그 공개 성명에서 밤사이에 전투기 40여 대와 100발이 넘는 탄약을 동원해서 테헤란을 비롯해서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50마일가량 떨어진 나탄즈 지역은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은 또 이란군의 탄도미사일 조립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 생산 공장 그리고 방공 시스템, 미사일 생산 시설, 미사일 저장소도 다양하게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수도 테헤란에 이어서 또 공습 그 현장 주변의 민간인들도 지금 계속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대피를 하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제 공식 텔레그램 그리고 트위터의 페르시아 말 계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 공군이 이란 테헤란과 추가 지역의 공격을 수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 지역을 예고했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주변의 주민과 노동자, 현지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 이란 정권의 군사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빨리 대피를 해라. 이 지역에 머무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에 1.5마일 반경에 빨간색 원을 친 위성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전송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지금 TV 화면에서는 이스라엘 이 뭐 도시 지금 이렇게 이 폭격받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말이죠. 반격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네,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수백 기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날려보내면서 총공세를 벌였는데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이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되기는 했지만 일부는 방공망을 뚫고 수도인 텔아비브 고층 건물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의 베시에르바 소로카 병원 타격에는 성공했습니다. 텔아비브 상공에서는 하루 종일 미사일이 연달아 요격되면서 발생하는 폭발음이 이어졌고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땅 크기의 5분의 1 정도의 이스라엘에서는 공습 경보 사이렌이 전국에 발령이 됐고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지에서는 격렬한 폭발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 때문에 최소한 24명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고요. 공습 여파 때문에 병원 창문이 깨지고 건물에서 그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이스라엘 구조당국은 전국에서 최소 40명 이상 다쳤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 병원과 민간인들을 공습한 것은 아주 잘못된 만행이다. 테헤란에 있는 폭군들은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또 다른 형태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복도 핑퐁처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복이 있겠네요. 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또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남부 이스라엘 최대 병원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타격한 데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란 안에 있는 전략적인 표정에 대한 공습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이란의 아야톨라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습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어저께부터 전면적으로 인터넷 차단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란 당국의 추가 입장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미군을 투입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데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벙커버스터를 사용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요. 미국이 전면전에 개입하게 되면 중동 전역의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거부하기는 했지만 이 성명 발표 직후에 이란의 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과 조기 회담 제안을 수락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추가 보복을 이어가려면 무기가 필요할 텐데 이스라엘도 무기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이라고 해도 지금 일주일째 이란을 때리고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요격 미사일 소모 속도가 생산 속도를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먼저 바닥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 제기가 됐고요.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혼자서 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계속 워싱턴 DC에 이스라엘이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중동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에 따르는 후유증도 미국에서도 심각한다라고 또 국방부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USA Today가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란에 대한 공격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4만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이 숫자 4만 가지라는 것은 바레인부터 시리아까지 중동 전역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숫자가 4만 명입니다. 여기에 중동에 살고 있거나 이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까지 고려하면 더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가담을 한다면 이들 미국 시민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드론 또는 테러 공격에 위협에 노출되면서 취약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협은 근데 단순한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 1월 5년 전에 이란이 혁명수비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드론에 피살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기지에 1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100명이 넘는 미군이 죽거나 부상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이란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중동 지역 미군 보호 강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략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 니미츠호 전단이 도착을 했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함정들과 함께 작전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자꾸 이렇게 좀 확대가 되면서 가장 지금 가슴이 타는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미군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자신이 중동 문제 해결사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국면에서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면 러시아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분석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묵시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을 중재해서 자신이 이거를 주선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도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같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비밀리에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직접 개입을 하거나 이란의 무기를 제공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가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동 일대가 전부 친미 성향 국가로 되는 것입니다. 하긴 뭐 시리아도 지금 완전히 독재가 무너지고 친미 성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란마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정말 중동에서 설 땅이 없죠. 네, 최대 강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놓고 미국 편만 들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이란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 벙커버스터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벙커버스터 사용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인데요. 이것을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이 위치한 포르도 지역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안에서도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벙커버스터가 확실히 포르도의 핵시설을 파괴한다는 보장이 있냐? 보장이 있을 경우에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면 포로도 지역의 핵시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이를 100%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공격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재래식 폭탄으로는 지하 깊숙이 침투한 그런 핵시설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첨단 온갖 무기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 공격 자체가 갖고 있는 복잡함과 더불어서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확보 능력을 최대 몇 년간 늦출 뿐이고 이 핵 기술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데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0m 밑에 있다고 지하에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 100m를 뚫고 가서 정말 성공을 시킨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게 만일에 정말 터뜨렸는데 못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참여는 말도 아니죠. 네, 아주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을 비웃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김정일 것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것도. 자, 오늘은 6월 19일 준티프 데이인데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된 계기 뭐 아까 우리 박현경 기자가 뭐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민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이 진정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실현해 나가는 여정 중에서 이루어낸 하나의 전환점이 준티프 데이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여정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노예제 역사와 흑인 민권운동 전개의 과정을 또 조명하고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다문화, 포용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LA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퍼레이드, 문화공연, 역사교육 워크숍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날로 간주되면서 위상이 확대됐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연방 공휴일 지정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6월 19일을 준티프 데이 국경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임기 중에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으면서 이 준티프 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연방 정부가 약 3주 동안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유학을 준비 중이던 많은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은 SNS 계정 공개를 요구하면서 우려와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랜 전통이었던 패사디나 로즈볼의 7월 4일 독립기념일 축제가 올해부터는 불꽃놀이 대신에 드론 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은 불꽃놀이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라는 진단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연방정부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유학 준비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약 3주 동안 중단됐던 비자 인터뷰와 발급이 다시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유학 준비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선 기다렸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가 가능해지나 보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한 오픈 채팅방에서도 닷새 뒤부터는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또 빨리 열릴 수 있길 기원한다 등 손꼽아 기다렸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유학업계에서도 좀 반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유학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유학업체 관계자는 현재 자신의 그 센터에서만 한 50명 넘는 학생들이 인터뷰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서류 준비를 도와주면서 역시 이 대사관 인터뷰 일정 재개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장 이 관심이 되고 있는 게 비자 신청자들에게 지금 SNS 계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과 유학업체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학업체들은 SNS에 학업과 무관한 게시물이나 시위 참여 흔적이 있는 그런 경우는 삭제를 조언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미국 측에선 이걸 삭제하더라도 과거 게시물까지 추적 가능하다는 그런 소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영상이나 자료는 개인 SNS에 절대 올리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유학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SNS 계정 공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우선 그 계정을요, 비공개가 아니라 모두 공개, 전체 공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부터 해야 하겠고요. 그럼 계정에 연결된 링크나 과거 참여 이력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특히 반미 시위나 이스라엘 반대 시위 등에 관한 그런 게시물, 그에 대한 좋아요, 댓글, 또 링크, 그런 공유 등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건 사람들이 계속 다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다 처리해 버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SNS 조심해야 돼요. 네. 함부로 그냥 장난삼아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또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유학생들은 이 방침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혼란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준비 중인 한 20대 한국인 여성은요, 이 개인 SNS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긴 한데 그래도 미국 유학을 위해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과거 뉴스 기사에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기록조차 문제가 될까봐 불안하다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100% SNS 하죠. 그럼요, 하죠. 네. 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박현경 기자는 하세요? 아니요, 저도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저도 SNS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그냥 이거 우리는 카카오 다 이 좀 구식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겠네. 이 방에는 지금. 왜냐하면 저의 성향이나 의견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거가 좀 불편하잖아요. 저희는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알려지면은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저희는 클린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학 비자를 지금 신청할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편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에 패사디나 로즈볼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올해부터 로즈볼에서는요, 더 이상 불꽃놀이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드론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대형 불꽃놀이 행사, 그 아메리카 페스트가 종료되고 나서 있는 처음 변화로 공식적으로 불꽃놀이 없는 첫 독립기념일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 드론 쇼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로즈볼 행사장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주택가나 바깥에서는 관람이 어렵다 하는데요. 예. 페사디나 시는 티켓 없이 인근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돈 낸 사람만 보라는 얘기네요. 네. 네? 이거 생중계 해주면 좋겠네요. 유튜브로 보게. 올해도 축구 경기가 함께 열립니까? 아닙니다. 예년엔 LA 갤럭시와 그 LAFC 더비 경기가 불꽃놀이 전에 열렸지만요. 올해는 축구 경기 대신에 푸디랜드라는 음식과 엔터테인먼트 축제가 로즈볼에서 열립니다. 오, 그런데요. 불꽃놀이 대신에 드론쇼로 바뀌게 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환경 문제고 다른 예. 하나는 재정 문제입니다. 남부해안 대기질 관리국에 따르면 7월 4일과 그 다음 날인 5일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예. 불꽃놀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또 조류 서식지 파괴, 화재 위험, 잔해 문제 등을 유발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메리카 페스트는 재정 손실로 종료됐고 드론쇼가 상대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이란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드론쇼로 바꾸려고 하고 있나요? 네, 롱비치의 빅뱅 언더베이도 올해까지 불꽃놀이를 유지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 해안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드론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레돈도 비치와 라구나 비치도 한 차례 드론쇼를 시도하긴 했었는데 그 후 다시 불꽃놀이로 되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드론쇼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해안위원회 측은 드론쇼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또 안전하다고 평가하면서 확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일부 주민들 또 행사 주최자들은요. 드론쇼가 멋지긴 한데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의 전통적 분위기와는 다르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행사 주최자인 존 모리스 씨는 이 불꽃놀이엔 기부금이 몰렸었는데 드론쇼로 바뀌면 후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있네요. 그러나 이 불꽃이 다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번에 들어올 때 또 세금 또 많이 내고 관세 많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비쌀 텐데 네. 이 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요. 불꽃 수입 금지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네. 그럼 다른 대도시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대도시는 올해도 불꽃놀이를 진행합니다. 다만 해안위원회는 샌디에고 측에 2027년 이후엔 드론쇼 등 대안적 방식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하라 이런 조건을 달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대대적인 그 불꽃놀이 말고요. 동네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터지는 그 불꽃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걸 해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있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드론으로 바꾸는 거는 대찬성인데 자, 환경 측면에서 이 드론쇼의 이점은 뭘까요? 드론쇼는 일단 조류의 번식과 휴식을 방해하지 않고 대기 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죠. 불꽃놀이와 달리 잔해가 바다나 공원에 떨어질 위험도 없고요. 실제로 해안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요. 불꽃놀이는 둥지를 버리는 조류, 수면장애, 스트레스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드론쇼가 불꽃노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드론쇼가 기술적으로는 진화하고 있는 만큼 점차 대체 수단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긴 하는데요. 다만 전통적인 불꽃놀이를 선호하는 그런 대중의 감성적인 요소, 또 후원, 구조 변화 등은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드론쇼를 불꽃놀이처럼 그 모양을요, 불꽃 터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그게 그거는 이제 컴퓨터라이즈된 네네.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해야 될 텐데 예. 그 드론쇼도 점점 화려해지더라고요. 그럼요. 옛날에 네. 무슨 뭐 저 한국의 뭐 평창 올림픽인가요? 그때 그때 모든 깜짝 드론과 요새 드론쇼는 퀄리티가 이건 뭐 맞습니다. 100배 1000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네. 그것도 저 잘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불꽃 말이죠. 사실 정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20년 전에 우리 이 사옥 앞에서 이 저 12월 31일 밤에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 불꽃놀이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 저 LA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허가까지 받고 정식으로 했는데
그거 정말 여기서 눈앞에서 직접 터트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뜨겁고 예. 그다음에 그거 위험하고 그 맞습니다. 불꽃이 말이죠. 예. 진짜 그냥 뭐 폭발음식 터지면서 이 네네. 불꽃이 터지는데 그렇죠. 그거 그냥 뭐 보통 그냥 이저 파이어웍이다 이런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맞습니다. 불덩어리가 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이거. 네. 예. 그래서 왜 부상 입는 경우도 덜어 있고 그러잖아요. 네. 예, 동네에서 하다가. 그건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떨어지면.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한 해만 했고 그 다음에는 허가를 안 해줘서 못했어요. 네. 저희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네. 와서 보고는 처음에 와서 그 파이어 볼 때 와서 보더라고요. 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녁 때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한번 해줬더니 오케이 해서 했는데 예. 정작 12시 정각에 본격적으로 터지는 걸 와서 하니까. 보더니 내년부터 딱 하고 가더라고요. 그거 값도 비싸단 말입니다. 비싸요. 네. 네. 엄청 비쌉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참 라디오 코리아가 별거 다 해봤네요.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퀀텀 FNA 최원하 대표 모십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성화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는데 이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글쎄,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들, 왜 금리가 낮춰져야 하는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네. 아주 점잖게 설명을 잘 해준 회의였고, 네, 또 그 기자회견에서도 상당히 그 자상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전망이 낮춰졌죠. 그러니까 네, 연준이 1년에 이제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이 경제 전망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3월에 했고 5월 회의할 때는 그걸 안 하고 이제 6월에 하고 이런 식인데 네, 3월에 했을 때보다 지금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졌고 또 반대로 물가는 약간 더 올라간 걸로 전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업률 전망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역시 실업률도 조금 올라간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에서 볼 때는 이제 관세가 자기들이 전에, 그러니까 3월 이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더 많은 또 그리고 더 큰 스케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비록 2, 3, 4, 5월간에 걸친 그 인플레이션의 그 흐름이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아직 관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나빠지는 거죠. 경제 성장률도 나빠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 어려운 이유는 누구보다도 금리 인하를 재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분위기죠. 본인이 너무나도 관세 정책을 했다가 그다음에 뭐 이틀 만에 뭐 취소하기도 하고 유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잖게 파월 의장이 얘기하신 부분이 그런 거죠. 관세 정책을 누가 지금 예상할 수 있겠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로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말을 덧붙였죠. 지금 경제가 나쁘지 않다.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뭐 굳이 낮춰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한 그런 상황이냐.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내부적으로 볼 때 아주 그 참 좋은 표현을 했고 제가 우리 파월 의장 이분을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크다고 하면 이 부분인데요. 네. 본인은 healthy diversity가 있다 우리 내부에. 그
그러니까 건강한 이견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준에서 볼 때 위원들 19명의 위원들이 이건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야라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누구도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아주 좀 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건강한 우리의 그 연준 위원들의 구성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볼 때는 이제 내부의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고,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뭔가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기다려도 되는 그런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어제의 회의 결과는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건강한 이견이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도 건강한 이견에 들어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렇게 의견이라는 건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나는 파월 의장 당신보다 더 연준 의장을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발언이 과연 의견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대표께 이제 전화를 하면서 요즘 경제 상황이 별 큰 일이 없네요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대표님께서 이 지니어스 법안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크게 뉴스에 안 나오는 듯 해서 왜 대표님은 지니어스 법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야 되는지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큰 얘기를 해야 돼서 이제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이제 그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 중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저희가 짚어야 됩니다. 하나는 탈세계화라고 하는 거죠. 탈세계화. 네, 예. 미국이 조금 뭐 과장되게 표현하면 고립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 하는 것은 탈세계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경찰 국가로서 또는 형님 국가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안 하고 우리 미국만 더 잘 살겠다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마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이런 탈세계화라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나타났다기보다는 그 미국과 유럽이 시행한 어떤 대응인데 금융 제재를 러시아에게 했어요. 그 금융 제재를 대규모로 했고, 근데 사실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했다는 게 차이가 있지만 그 이전에도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나 세계 안보 질서 이런 데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에게는 금융 제재를 많이 했죠. 우리 뭐 많이 대표적으로 했죠. 대한민국의 그 위에 있는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금융 제재와 경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금융 제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탈세계화 문제하고 금융 제재라고 하는 문제에다가 미국의 우선주의로 하는 걸로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탈달러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탈달러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의 세계의 중심 국가, 미국이 세계의 어떤 리더 국가로서의 경제, 무역, 안보 뭐 이런 걸 다 잘 정리해주는 아주 훌륭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믿었고 또 그런 토대 하에서 세계의 경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자, 미국 스스로가 지금 탈세계화를 하겠다 그러고 금융 제재 같은 걸 하면서 금융 질서 부분에 잘 안 돌아가게 되는 방향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미국만 의존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면 미국의 달러예요. 네. 왜냐하면 세계의 무역의 한 거의 90% 가까이, 한 88% 정도가 지금도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주요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한 59% 정도가 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위기감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미국만 믿고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금융 제재 같은 걸 받으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다 뺏기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탈달러화 현상이 일어났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탈세계화 이 마가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더 이제 강화되니까 이 국제 안보와 경제라는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미국 외의 국가들에게 지금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미국의 달러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달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미국은 그동안 무역 적자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많이 갖게 되었고 이 가진 미국의 달러를 가장 안전하게 다른 나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미국의 국채다.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탈세계화, 경제 제재, 금융 제재 이런 것이 오면서 탈달러화가 이루어지니까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많이 사놓으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긴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동안 2조 달러 이상의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던 국가예요. 네네. 지금은 1조 달러도 안 됩니다. 거의 뭐 7,600억 내지 7,700억 달러까지 줄여버렸어요. 미국 국채 보유고를. 그래도 예정이 좋다고 일본은 많이 유지를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1조 한 1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도 사실은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금리를 낮춰라는 것에 그렇다고 연관이 되는데 미국이 연준이 낮출 수 있는 금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일치 기준금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 1년물, 2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런 국채 시장의 금리는 누가 결정하냐면 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주체가 많으면은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고 국채 가격은 국채의 수익률과 역관계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외우시라고 그랬죠. 네.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자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탈달러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외국인들이 외국 국가들이나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적게 갖게 되고 그러면은 외국 기관들이나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줄게 되고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죠?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역관계니까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자꾸 금리를 낮춰가지고 뭐 재정 적자에서도 뭐 좀 이자 내는 부분도 좀 줄이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안 줄어드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까지 볼 때는 바로 미국의 탈세계화와 금융 제재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를 안 가지려고 그러고 미국 국채를 덜 사게 되면서 나온 현상이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타개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다시 우리가 열심히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할게 해가지고 막 나가줘가지고 미국을 또 인기 있는 국가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게 나타났냐면 우리가 크립토 코인이라고 하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코인들이 나타났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같은 게 나타났죠. 예.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갖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서 지금 뭐 한 미국 정부가 예. 20에서 21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뭐 얼마 돈이 안 돼요. 한 뭐 8천억 불 이렇게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2천억 불밖에 안 되는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데 요즘에 이제 핫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악몽 같은 단어예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왜냐하면 그 루나 사태라고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예,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돈을 다 샀는데 루나가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의 기억 속에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루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방식과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운영되는 방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루나는 자기들이 루나라는 코인을 팔아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전 자산을 사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알고리즘 방식이라 그러는데 조금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제 쉽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뭐냐면 루나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수요가 늘면은 루나의 통화량을 줄여버리고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이 줄면은 공급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신뢰에 바탕을 한 건데 그게 신뢰가 하루만에 깨져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그 런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락한 건데 네. 지금 미국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정성이 없겠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슈하는 회사들은 만약에 100억 불을 이슈를 했으면 100억 불에 해당하는 안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 자산이 뭐냐? 이게 바로 미국의 국채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슈하는 회사들이 크게 대표적으로 지금 테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서클이라는 회사는 거의 100%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이슈한 회사들에게 돈이 미국 달러가 들어가죠. 네. 근데 그 회사들은 그 돈이 들어오는 족족 뭘 해야 되냐면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가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면은 수많은 결제 시스템이 그동안에 우리가 은행에 있는 예금을 가지고 송금도 보내고 뭐 페이먼트도 하고 책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 뭘로 바뀔 수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저께죠? 어제 미국 상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하고 감독하겠다는 그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의회에서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의 신뢰성도 커지고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 달러로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역할이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제 상원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게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원에서 통과된 안이 하원에 가면 스테이블 액트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어요. 네. 이게 미국 뭐 상원 하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 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통과되면 중간에 또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그 타협을 합니다. 상원 안하고 하원 안하고 좀 다른 게 있을 경우에 서로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미국이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제를 만들게 되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 질서, 국제 금융 질서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작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셨습니다. 예, 근데 네.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이게 시작이란 말입니다. 시작이라서 네네. 예, 앞으로 이제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N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